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협력적인 지원 체계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저희가 좀 더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시설 또는 주거전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람은 이제 서구에서는 아주 오래된 바람이죠.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고 지향성을 가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탈시설 또는 주거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게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외국은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이제 이제 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 집에서 살 수 있는지부터 이제 평가를 하고요. 본인 집에서 살기 어려우면 그럼 서비스가 이렇게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비스를 연계를 시켜주고 서비스 연계를 시켜줘도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그룹홈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룹홈에서도 지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양이 필요한 시설. 여기 단계적입니다. 단계적이고 내가 요양시설 가고 싶다고 해서 요양시설 바로 안 보내줍니다. 내가 시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안 보내줘요. 기본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 서비스 연계가 되면 살 수 있는지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 뒤에 그게 안 될 때 시설에 가는 거지. 우리는 시설에 희망한다고 하면 다 가잖아요. 그죠? 시설부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집을 찾고 자기 집에서 지원해주는 찾는 거,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시설에 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 프로세스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사회서비스국의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상담부터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집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뭘 할 건지, 문화생활은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국의 담당 공무원이 그 전부 세팅을 다 해줍니다. 세팅을 해준다라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찾는 거는 본인이 찾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면 이 돈이 이게 money follow the person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돈이 이 사람을 쫓아와요. 여기 살고 싶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원하냐, 뭘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한테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이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이제 자립생활 지원하는 집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만들었다라는 것은 초보적인 아주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시설장애인 그 욕구 조사를 한 겁니다. 탈시설 욕구 조사를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장애 거주 시설에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비율이 한 14% 정도 나오고 한 83%가 이제 가족들이거나 또는 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비자발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된 이유가 뭐냐 이러면 결국 또 돌봐줄 사람이 없다 또는 가족이 돌봐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어쨌든 이제 장애인들이 좀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또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설을 떠나서 살기를 희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57% 정도 장애인이 시설에 떠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그래서 시설에서 이렇게 시설에 나가면 자립 정착금, 활동보조 서비스, 주거공간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주어진다. 그래서 시설을 한번 가볼래라고 하니까 더 높아집니다. 시설을 나가고 싶다는 비중이 높아지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하고 가면 힘들다, 생활비 더 들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자립 이제 시설 나오고 싶어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립을 희망을 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립이 가능하고 희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왜 떠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가장 높고요. 개인 생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아주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이런 흐름들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왜 계속 거주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시설이 좋다, 불만 없다 이런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래도 하여튼 시설에 나가면 좀 두렵다, 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자신이 없다 이런 비중들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설에 자립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23% 정도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응이 어땠느냐 물어보면 반대했다는 비율이 한 33%, 한 3분의 1 정도는 시설에서 네가 나가 살 수 있겠나 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원이 없었다라는 게 한 26%, 그다음 상담해주고 지지한 경우가 한 20% 정도, 21% 정도. 그래서 한 5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는 적극적으로 이제 시설에 좀 지원을 해준 반면에 나머지 한 이제 80% 정도는 별다른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단기구조시설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좀 비율 비슷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부모들, 당사자들 이분들은 이제 FGI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일단 시설에서 좀 자기 결정 또는 이제 자율적인 생활을 좀 연습하고 그다음 시설 외부의 프로그램들 연계를 시켜서 자율생활을 가는 게 이게 좀 이제 좀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역할이 좀 자율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기관의 역할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탈시설 전환을 하는 지원 체계는 뭐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또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 우리 서울에 있죠, 그죠? 이런 센터나 희망복지 지원단이 좀 같이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정착 단계에 자립 지원을 어디를 중심으로 가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이제 자립생활 센터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자립생활 센터만 꼭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부모, 그다음 그 직원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장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 지적 능력 있는 장애인들 자립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반면에 좀 부모님들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본인들은 좀 하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은 좀 걱정스러워하는 이런 경향이 그대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설구조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생활을 막는 방해 요소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보가 부족하고 자립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상자가 없다 이런 이제 질문을 대답을 했고요. 부모분들은 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거다. 우리 애들 아직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비슷하게 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요소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더니 장애인분들은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부모님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을 좀 소규모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입퇴소가 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이게 만들어져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상황들이고 의견들도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주 전환에 대한 이제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만들 거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영국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일단은
집에서 살아라. 저기서 살고 안 되면 이제 시설로 가도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시설에서 산다라는 것보다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산다라는 관점을 먼저 좀 가지는 거. 이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의 이렇게 주거 이러면 일단 가정, 집 그리고 가정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새로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기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자율생활이 가능한 이제 장애분들도 계시고 우리 발달장애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립을 하도록 하는데 옆에 서비스를 이렇게 뭡니까 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인력이 옆에 근처에 이제 센터나 이런 데 있어요. 보통 이런 걸 지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데 지원하는 인력들이 근처에 있는 거죠. 있어서 이분이 자립생활을 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원들을 쫙 동원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아프다 그러고 연락하면 이 사람이 가서 병원을 이제 의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립생활을 하는데 옆에 서비스 지원 인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 좀 상시적인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룹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혼자 사는 자립생활하는 거, 그다음 지원주택 필요한 거, 그룹홈, 체험홈,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요양이 필요한 요양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룹홈, 자립홈, 아까 말씀드린 지원주택 같은 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원주택은 아직 이제 우리 한국에 아직 그 서비스 제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대규모 시설도 이렇게 소규모화를 추진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그룹홈, 자립홈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시설이 사실 좀 어려워지죠. 지금 있는 시설들이.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빠져나가면 직원 잘라야 돼요. 그죠? 아니 그냥 보내고 싶어도 장애인들이 빠져나가면 직원을 잘라야 된단 말이죠. 그 원장 입장에서는 그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자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규모화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자주 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주립 또는 공립 그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할 시설을 하자라고 하면 시설을 딱 폐쇄시키면 끝이에요. 그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할 시설 하자고 시설 폐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시설이 외국은 되게 빨리 진행되는데 우린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시설은 이제 개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국가 소유 시설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의 이제 법인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려면 좀 정말 좀 이런 주거전환 쪽으로 소규모 시설로 가고 싶다라는 시설들이 있으면 이 시설들은 우리 뭐 BMC나 뭐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죠. 그 집들을 이렇게 부산시에서 사는 거죠. 사가지고 방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룹홈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시설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시설의 직원들은 그룹홈으로 가고, 그다음 그 그룹홈들을 묶어서 그룹홈 지원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센터 안에 직원들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이걸 이제 기존 법인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기존 건물들은 부산시에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자산 대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 어려워요. 이 방법들을 저는 이제 이게 한국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외국 같아서 그냥 그래 시설 폐쇄하고 밖에 하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네트워크 구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혼자 살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라.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제 시설, 그 다음에 사회센터, 복지관, 뭐 또는 직업재활시설 이 정도인데 이 네트워크 안에 종교기관, 그다음 주민자치단체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돼요. 또는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넓은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앞에 기관들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넓은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 구한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 네트워크 있으면 우리 잠시 좀 알아주세요 이러면 쫙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좀 안정이 되면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주고 지역사회들 그렇게 좀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시설 거주자 탈시설 지원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거주 공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 거주 공간을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설법 사회복지법인들한테 기농보강 사업으로 돈을 더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산시가 별도로 좀 이렇게 집을 좀 가지자. 그래서 부산시가 직접 이런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정말 이렇게 지역사회에 자립 뭐 이런 의미들을 좀 살릴 수도 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잘 되면 자산 대체 방법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시스템 아까 계속했죠.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소규모가 되면은 좀 인센티브를 좀 충분히 그 법인 기존 시설들 하고 있는 법인 이렇게 시설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충분히 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뭐 그리 힘들게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굳이 시설을 소규모화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이 공간과 인력 활용과 예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서비스 지금 이제 시설 서비스 좀 계속 좀 이제 현대화를 좀 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설을 지금처럼 이제 수급자 중심 시설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이 필요한 정도, 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다른 시설로 그렇게 바꿔요. 수급자가 들어가는 시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설의 이제 정체성,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바꿔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충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설과 자립생센터와 복지관과 또 이 기타 시설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강조했던 게 시설의 역할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자립생센터만 하면 안 된다. 시설이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한번 좀 친한 분들하고 오래 한 20, 30년을 같이 생활했잖아요. 시설에서. 근데 이분들한테 뚝 때려놓고 이제부터는 자립생센터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만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법적으로 뚝 떨어뜨려서 이제부터는 복지관에서 저희도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립생센터에서 이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막고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지역에 투입시키는 방법이죠. 관계를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시설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시설에서 이런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자립생활센터와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가장 이제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초기 정착 단계에서 자립생활 지원은 사실 지금이 하고 있는 자립생활 센터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다. 기능 개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셨어요. 제가 금방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탈시설한 후에 이런 자립생활 지원은 그래도 자립생활 센터가 하라고 장애인 복지 이제 54조에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저도 이해 갑니다. 이제 자립생활 센터가 역량이 부족하다던가 지금까지 아마 신체 장애인 위주로 해서 뭐 발달 장애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아마 전문가라도 아닌 교수님 의견은 왜 그래 초기 정착 단계에서 센터가 이 탈시설 관련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자립생활센터가 초기 정착 과정에 자립생활센터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기 정착 단계에는 그전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왜 우리 전환 우리가 이렇게 학교 있다가 지역 이제 성인이 돼서 전환을 하게 되면 특수도 사랑 그다음 지역사회 이제 직업 재활이랑 그다음 사회복지 이렇게 같이 전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환을 할 때는 그게 관계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냥 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서비스와 좋은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초기 정착이 되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설은 당연히 시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그런 센터나 복지관들이 그 역할을 해내는 게 맞죠. 그래서 초기 정착 단계만 말씀드린 거고요. 자립생활센터는 이렇게 자립을 하고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센터는 분명한 거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초기 정착 단계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고. 운영 주체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이런 탈시설은 어떤 한 기관이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책임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해서 전담 기관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복지재단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환 서비스 센터라는 걸 딱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부산시에서는 아마 이제 지금 공동생활가정 지원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곳이 아마 이제 서울 같은 어떤 센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공공이 하느냐, 저희 같은 이제 복지재단 같은 공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시의 부설로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 입김대로 이제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도 이제 복지관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간인 거죠. 민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던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런 서비스의 민감성이 있어서 사실 민간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운영 체계에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가 하는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하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 지원 센터라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컨소시엄 형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좀 공적인 이제 힘이 좀 실리는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우리는 부산에 이제 부산복지개발원이 있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시에서 연구만 해라. 사업을 못하게 해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읽고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구를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장애종합복지관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전환센터를 가고 이 전환센터에 좀 이제 공적인 힘이 실리는 조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이렇게 자립을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자원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냥 이제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가 다른 기관들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요청을 하는 거죠. 거부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권한이 좀 실려야 있다고 생각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탈시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 지원이고요. 주거 지원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나 체험홈 센터 안에서 체험홈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고 내죠 거주시설 안에 체험홈이 있죠. 그래서 거주시설 내에서도 사실 기능보강 예산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탈시설 관련해서의 그런 주거 지원은 실제적으로 거주시설 내의 그 체험홈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한 200개가 넘게 있고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그런 이제 거주시설 내에 체험홈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요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체험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아까 발달장애 같으면 공동생활 그룹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다 있긴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체험홈이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도 있고 성과도 냈었는데 그런 이제 센터가 아직 이제 법적인 그거나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시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화재나 사고를 발견할 때 그 책임소를 어떻게 물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주거지원센터 해서 이제 체험홈이나 뭐 그룹홈을 늘려가는 거는 되게 좋지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자립홈, 그룹홈, 뭐 자립주택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와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지금 옳은 방향일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뭐 체험홈 이게 뭐 근거도 없는데 어쩔 거냐? 이 장애인 쪽에서는 가장 취약한 데가 주거입니다. 주거에 관해서는 정말 뭐 이게 갖춰진 게 없어요. 체험홈이나 자립홈이나 그룹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한
뭐 장애 주거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주거 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짜야 됩니다. 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제 또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 시도해가면서 그 시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좀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서둘러서 시는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하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자립전환이라든가 탈시설은 금방 성과를 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립생활 전환에 대한 정말 중장기 계획 최소한 3년 5년 동안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이제 로드맵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다음 평가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이거 몇 명이 됐냐 다시 돌아가냐 이런 평가보다는 좀 믿고 지켜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거주시설과 복지관이나 센터와 같은 지속적인 만남들을 부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세정 박사님 이제 늘 이렇게 이 장애인 쪽 중요한 연구들을 다 해주고 계신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 바쁘신데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정말 우리 장애복지과의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주무님 정말 감사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그런 공무원이 우리 부산에 조금 더 계시면 정말 부산이 빨리 바뀔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같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일을 주고 예산 주고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 자립전환은 앞으로 계속 대세가 될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우리 한국 장애인 복지에 남아있는 몇 개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는 거고 이거를 빨리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단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시작을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